2026년 5월 17일 새벽녘 효고현 경찰 순찰차 한 대가 다스노시 신구초 지역에 42살의 한 남성을 조용히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수중에 휴대전화도 없었고 신분증도 은행카드 한 장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은 현금은 단돈 550엔이 전부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약 30km 떨어진 다카사고 경찰서에서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다스노 살인 사건이라는 단어를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횡설수설하는 진술에다 지니고 있는 무기도 없다 보니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들은 그를 단지 망상에 빠진 불황자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그냥 데려다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틀 뒤인 5월 19일 경찰은 그 남성이 내렸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택의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습니다. 집안에서 경찰이 마주한 것은 이미 며칠 전에 사망한 모녀의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경찰이 방면하고 직접 배웅까지 해준 남성이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참혹한 비극만을 들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찰 치안 시스템에서 벌어진 단순한 절차상 실수인지 아니면 뼈아픈 판단 실패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다스노시 신구초 단노우에의 한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서일본 여객철도 하리마신 구역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효고현 다스노시의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동네입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비극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그날 집에 살고 있는 모녀와 며칠째 통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한 지인의 우려 섞인 신고가 현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들이 즉시 모녀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상하게도 전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은 붉은 피웅덩이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인 74살 다나카 스미에는 집안 현관 입구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둘째 딸인 52살 다나카 치히로는 1층 복도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리한 도구에 찔린 무수한 상처가 가득했으며 사망한 지 이미 사나흘 이상 흐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초동 수사 결과 집안을 어지럽히며 뒤진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들의 은행 통장을 비롯한 고가의 귀중품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범죄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고 모녀의 옷차림도 단정했으며 성범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 역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범인이 범행 후에 직접 무기를 챙겨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녀의 집 욕실 안쪽에서 흐릿한 혈흔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범인이 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벌인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욕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말끔히 씻어내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74살의 어머니 다나카 스미에와 52살의 딸 다나카 치히로는 신구초의 작고 조용한 집에서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딸 치히로는 다스노시와 고베에 있는 온천 요양시설에서 마사지 치료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두 모녀 모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병 탓에 딸은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고 결국 모녀는 이웃들과 왕래를 끊은 채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녀를 아주 다정하고 상냥한 이웃으로 기억했으며 누군가와 다투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강에서 직접 잡아온 물고기와 민물개를 이웃들과 다 함께 구워 먹던 따뜻한 한때를 떠올리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모녀가 사망한 시점은 2026년 5월 13일 무렵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3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딸 치히로는 어머니 스미에와 다정하게 전화통화를 나누었고 목소리 또한 아주 평온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은 그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덮쳐온 셈입니다. 이제 시계를 다시 5월 16일 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스노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다카사고시 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잠들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다카사고 경찰서 소속 순찰대원들은 남성을 깨워 신원 조사를 위해 선해로 동행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야마 겐지였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잔뜩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스노, 살인사건이라는 단어를 읊조리며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거듭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몸을 수색해 나온 소지품은 단돈 550엔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휴대전화나 신분증, 은행카드는 아예 보이지 않았고 상대를 해칠 만한 무기도 입고 있던 옷에 묻은 뚜렷한 핏자국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야마의 말은 너무도 횡설수설해서 구체적인 범행 시간이나 장소, 피해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때까지 효고현 경찰본부에는 다스노 씨의 살인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 없어 당직 경찰관들은 오야마의 고백을 한낱 정신 나간 헛소리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더 조사하거나 다스노 현지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한 통 걸어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절차조차 생략되었습니다. 다카사고 경찰서는 결국 오야마를 그냥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월 17일 이른 새벽, 경찰은 순찰차에 오야마를 태워 30km나 떨어진 다스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준 곳은 하필 그의 옛집 근처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결과적으로 용의자를 범행 현장 바로 옆으로 다시 데려다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5월 17일 당일의 폐쇄회로 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오야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긴 소매 셔츠에 검은 야구 모자를 쓰고 검은 태안경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한 주민이 집 앞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비쩍 마른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인상착의가 오야마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주민이 말을 걸어도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의 110 긴급신고 전화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수배 당시 42살이던 오야마 겐지는 일정하게 머무는 주거지도 뚜렷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과거 그의 가족이 다나카의 집 바로 남쪽에 있던 버려진 목조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오야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 약 10년 전까지 바로 그 이웃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야마 겐지의 과거를 들여다보자 지독할 정도로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오야마는 자신의 꿈이 발명가가 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멋진 물건을 만들고 싶다고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그를 온순하고 조용한 아이로 기억했으며 누구와도 싸우거나 다툰 적이 전혀 없던 소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동창의 어머니 역시 그를 체구는 작지만 귀엽고 예의 바른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부터 오야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학교를 빼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를 도와 조경 일을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일했고 이후에는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가족과의 연락을 차츰 끊어갔습니다. 심지어 2025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오야마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무렵 그는 친척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채 정처 없이 떠도는 불황자 신세였습니다. 5월 19일 다나카 스미에와 그녀의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후 효고현 경찰은 5월 21일 즉각 살인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80명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16일 밤 다카사고에서 묵살당했던 자백소동, 그리고 5월 17일 다스노에 나타난 수상한 남자의 행적까지 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방치되어 있던 과거 오야마의 가족이 소유했던 빈 목조 주택을 급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방치된 주택 내부에서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는 플라스틱 병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병에 묻은 혈흔의 DNA는 사망한 어머니 다나카 스미에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소매깃에 피로 보이는 얼룩이 묻은 후드 티셔츠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누군가 머문 흔적과 함께 오야마가 남겨두고 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살던 옛집 내부에서 피해자 스미의 피가 묻은 병이 나왔다는 사실은 오야마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안에서도 오야마의 것으로 확인된 DNA 혈흔이 추가로 검출된 것입니다. 당시 범행 중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범인 역시 상처를 입어 자신의 피를 남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026년 5월 23일 현장에서 확보한 생체 증거와 폐쇄 회로 TV 분석을 바탕으로 효고현 경찰은 다나카 스미에의 죽음에 대한 그의 혐의를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딸 다나카 치히로를 살해한 혐의로 오야마 겐지의 체포영장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5월 24일 오야마의 사진 2장이 전격 공개되며 전국에 특별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지 불과 열흘 만에 전국 각지에서 무려 380건에 달하는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수사 일과장인 와타나베 쇼지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아침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대적인 추적극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날 오전 10시 반쯤 한 행인이 물 위에 뜬 기묘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다스노시 미스초 나카시마를 흐르는 이보가와 지류 나카가와 인근의 무성한 숲을 사이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으스스한 시신 발견 장소는 비극적인 살인사건 현장으로부터 하류로 약 15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가 강물에서 마침내 건져 올려졌을 때 경찰관들은 사망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수배 중이던 오야마의 도주 당시 하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튿날인 2026년 6월 4일 DNA 감정 결과 시신은 수배 중이던 오야마 겐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탓에 그의 사체는 이미 무참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표면에서는 이렇다 할 큰 상처나 외부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과 머리, 그리고 얼굴에 약간의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오야마의 위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오야마가 2026년 5월 20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겨우 하루 뒤이자 폐쇄회로 화면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하게 진행된 탓에 일반적인 법의학적 방법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오야마가 예전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5월 19일에 경찰이 범행 현장을 통제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오야마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먹을 것도 돈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마저 완전히 끊긴 극도의 피로 속에서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야마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그 장소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옷가지와 만화책 등 여러 소지품을 발견했고 이는 그가 사망하기 전 강가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발견 당시 오야마는 모자나 안경, 마스크는 물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으며 소지품 또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효고현 경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정리해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서류를 검찰로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나카 스미에와 그녀의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진짜 범행 동기가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야마와 피해자들이 과거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깊은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적했지만 이 극단적인 범행의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스노에서 발생한 이 모녀 살인 사건은
유가족과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에 경찰이 그를 그냥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용의자의 도주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와 수사상의 판단 실패라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과 전직 경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카사고 경찰서가 핵심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오야마를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해 진술을 받고 소지품을 수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자백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판단은 심각한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평소에도 정신이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놓는 망상적인 진술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일종의 편견이라는 필터를 만들고 흉기나 명확한 혈흔 같은 즉각적인 물증이 없을 때 중요한 단서를 쉽게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흉기나 뚜렷한 혈흔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아울러 일본 경찰 특유의 폐쇄적인 경직성과 심리적 안정감 결여도 깊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위직 경찰관들은 흔히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성과 없는 조사에 귀중한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거나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말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이어졌고 별 탈 없이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고는 대수롭지 않게 묵살하는 풍조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직의 그 단단한 경직성 탓에 사법당국은 살아있는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고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길은 영원히 미궁에 가두어두고 말았습니다.